자, 282쪽에 28번 부속 건축물이 나옵니다. 건축물인데 그 앞에 부속이 붙어 있어. 부속이. 민법으로 따지면 주물에 대한 종물 같은 게 부속 건축물 개념이에요. 근데 민법에서 종물 배우셨나요? 안 배웠어요? 예를 들어 대형 식당이 있는데 식당이니까 이제 그 식재료 보관을 위해서 보관 창고를 따로 만들었다. 이게 부속 건축물이에요. 농가주택에 있어서 농기계를 따로 보관하는 창고를 따로 만들었다. 따로 만들었다. 그러니까 딸린 시설물이 아니고 별도의 건축물인데 그 용도가 주된 건축물을 위해서 존재하는 부속돼 있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같은 대지에서 주된 건축물과 분리된 부속 용도의 건축물로서 주된 건축물 이용이나 관리에 필요한 건축물을 말합니다. 주된 건축물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돼요. 주된 건축물 기준으로. 어차피 부속 건축은 주된 건축물에 부속되어 있기 때문에요. 주된 건축물 지을 수 있으면 부속 건축물 지을 수 있고 없으면 안 되고 주된 건축물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부속 건축은 독자적 의미가 없어요. 그 부속 용도라는 게 이제 그 29번에 나와 있는데 읽을 것도 없고 발코니 이것도 그 흔치 않은 영어 쓰는 것 중에 하나네. 발코니라면 여러분들 그 집에서 발코니 연상되시죠? 발코니 우리 저 외벽에 이렇게 좀 나가보면 이렇게 있잖아. 자,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 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의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설치하는 공간 이렇게 적어놨네요. 건축물의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설치하는데 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주로 남자분들이 여기 와서 뭐 하시나요? 그런데 딱 거기 생각하시면 돼요. 그것도 발코니에 가서 흡연을 할 수 있다 그러면은 집에서 지위가 상당히 좀 높은 거라고 저는 판단이 돼요. 저는 아예 밖으로 나와야 돼. 아예 밖으로 나와서 발코니. 한옥 모르는 사람 어디 있겠어, 그죠? 한옥. 예, 그냥 한옥 있어. 다중이용 건축물. 이 다중이용 건축물이 지금까지 2번 출제가 됐던 거예요, 이게. 근데 여러분 이제 보세요. 많잖아요, 벌써 다중이용 건축물이. 어떤 건축물이냐? 다중이 이용하는 만을 따자 무리 중자 많은 무리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건축물을 다중이용 건축물이라고 해서 다중이용 건축물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니까 좀 더 건축 기준을 좀 강화하려고 따로 규정해 놓은 게 있습니다. 다음에 언어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그래서 가번에 해당되든지 나번에 해당되든지 둘 중에 하나에 해당되면 되는데 우리 가번은 다음 언어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이는 바닥 면적 합계가 5천 이상인 건축물 방가로 1번부터 방가로 6번까지 6가지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 중에서 바닥 면적 합계가 5,000제곱미터 이상 여기에 속하든지 아니면 용도에 상관없이 나번에 16층 이상에 속하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첫 문제는 16층 이상만 알면 맞히는 문제가 나왔는데요. 두 번째 문제가 바로 29회 때 나온 거라고 이번에 나오면서는 방가로 1번에 그 용도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5천 이상을 전제해서 그걸 묻는 것이니까 상당히 어렵게 출제된 거죠. 그럼 이 6가지를 외워놔야 된다는 건데 그죠? 이걸 어떻게 외우겠어요 이거를. 두음자 따면 된다. 쫙쫙쫙쫙 두음자 따서 두음자 따도 못 찾는 문제가 나왔어요. 예를 들어 맨 마지막에 그 6번에 관광 숙박 시설 있죠? 관광 숙박이니까 관을 땄다 하더라도 관광 휴게 시설이라고 해서 틀리게 했던. 제가 볼 때는 틀려도 돼요 안 돼요? 틀려도 되는 문제야 이거. 두 번째 나왔으니까 많이 났다. 아까 여러분 주요고조고 문제면 독자적으로 한 5번 난 건데 뭐 그게. 근데 이거는 좀 어렵긴 했다 해서 이거 틀려도 되는 문제로 제가 분류한 거예요 이거는. 이번에 낼 때. 근데 처음 낼 때도 사람들이 잘 못 찾으니까 아마 난이도 조절용으로 한 번 다 낸 것 같아 이게.
알아서 하실 분 하시고 그래서 다중이용도 잘 안 하는데 33번에 준다중이용 더 많은 거 안 합니다. 안 합니다. 34번 안 해요. 기도 안 할 거야. 됐어요. 됐고. 자, 넘겨보세요. 이제 3절에. 지금 용어가 한참 했잖아요. 지금 용어가. 지금 이제 적용법입니다. 우리 적용법이라면 건축법이 어디에 적용되느냐, 어디에 적용되느냐 하는 게 다른 게 적용법인데, 일단 대상물, 어떤 물건에 건축법이 적용이 될 것이냐, 대상 행위, 그 물건에 대해서 어떤 행위를 할 때 적용이 될 것이냐, 그 다음에 대상 지역이라고 해서 건축법의 규정이 적용되는 지역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건 지역의 포인트를 맞춘 것이고요. 대상물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건축물에 건축법이 적용이 될 것이다. 건축물이 들어서는 대지에도 건축법이 적용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건축물이 아닌 공작물에도 예외적으로 건축법이 적용되는 예외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건축 설비에도 적용되긴 하는데 이건 뭐 시험과는 거의 관련이 없고 대상 행위라면 이러한 말 건축법이 적용되는 이 물건에 대해서 어떤 행위를 할 때 적용이 되느냐. 건축물을 예를 들어 건축하는 행위. 건축물을 크게 고치는 대수선. 아니면 건축하는 것도 아니고 대수선하는 것도 아닌데 건축물은 그대로 둔 상태에서 쓰임새를 바꿔 쓰고자 할 때 어떤 절차를 거치는지 용도 변경이라고 합니다. 용도 변경. 이 세 가지 행위에 대해서 적용이 되고요. 대상 지역이라고 하면은 건축법의 모든 규정이 다 적용되는 전면적 적용 대상 지역이 있고요. 전면적으로 이곳에는 다 적용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일부만 적용된다고 일부 적용 대상이라고 살짝 쓰면은 어떤 땅에는 모든 규정이 다 적용이 되고 어떤 땅에는 일부 규정만 적용이 되고 반대로 일부는 적용이 안 되는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눠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한번 틀 안 잡아도 되는데 한번 잡아봤고 요거부터 들어갑니다. 그러면 자, 우리 적용 대상 물부터 그 중에 건축물. 아까 봤던 거. 건축물 개념 봤죠? 그죠? 아까 건축물 개념에 속하면 건축법은 기본적으로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적용이 된다. 그런데 방가로 2번처럼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는 건축물 예외가 존재합니다. 그래도 건축물에 대한 것이니까 요거는 입문 단계지만 해드리는 게 나을 것도 같은데 요것은 입문 단계지만 그만큼 기본이잖아요, 이게. 여러분들도 이거 배우고 싶죠? 건축물에는 건축법이 적용이 돼요. 여기 속하면 적용이 되는데 건축물이지만 예외적으로 건축법 적용 안 되는 거. 이것도 기본적인 것에 속하니까 처음 용어에서 시간을 많이 끌었지만 그래도 이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나중에 기술적인 강론 파트에서 많이 줄이더라도 지금 파트에서 자 보세요. 반가로 2번 건축법은 다음에 해당하는 건축물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건축법을 무시해도 되는 건축법 적용을 안 받는 그런 건축물이 5가지나 있어요. 5가지나. 근데 이거 원리가 한 2가지 원리만 생각하시면 돼요. 2가지 원리만. 예를 들어 1번에 문화재 보호법에 따른 가지정 문화재. 여긴 건축법 적용 안 합니다. 그러면 문화재 보호법에서 문화재로 지정된 것이 지정 문화재고 임시 지정된 것이 가지정 문화재거든요. 법의 목적이 서로 달라서 법의 목적이 달라서 분명히 그것도 문화재 건축물이에요. 그죠? 지금과 기둥 또는 벽은 있거든. 그런데 법의 목적이 달라서 적용하면 안 되겠다 해서 적용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건축법은 건축물을 안전하게 짓기 위해서 통제하는 겁니다. 법의 목적이 건축물의 안전이에요. 문화재 보호법이라면 그 현상 그대로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해서 안전보다도 자, 우리 문화재로 지정될 정도가 되면 굉장히 오래된 건축물이겠죠? 막 수백 년 된 목조 건축물이 있어요. 그래서 문화재로 지정됐다 칩시다. 건축법 시각에서 바라보게 되면 건축법을 적용하게 되면은 아주 오래됐으니까 안전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건축물이고 건축법을 적용하게 되면 부셔버리고 새로 짓는 게 나아. 그죠? 법의 목적이 이렇게 다르다니까? 문화재보호법 시각에서는 그 현상 그대로 보존하는 게 목적이라고. 그래서 적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시라고. 가지정만 돼도 그래.
정지 지정되기 직전이니까 그만한 가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만약에 문화재를 대수선을 한다. 문화재를 대수선할 필요가 있다. 라면은 건축법에 따라 건축 허가나 신고를 통해서 하는 게 아니다. 건축법 적용 안 된다니까. 문화재 보호법 절차에 따라서 아주 세밀하게 해야 됩니다. 남대문이 한번 소실됐었죠? 복구를 했죠, 지금? 건축법에 따라 복구했을 것 같아요? 문화재 보호법에 따라 했을 것 같아요? 왜? 건축법은 적용이 안 되니까. 나머지, 그거는 이제 법의 목적이 달라서가 1번이었고, 나머지는 2, 3, 4, 5번은 대지를 특정할 수 없어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대지를 특정할 수 없어서. 여러분, 아까 우리 대지 개념을 했는데, 우리 대지 개념을 건축 기준을 적용해서 필요하기 때문에라고 했거든요. 예를 들어, 어느 곳에서 건축물을 짓든지 간에 어느 정도 크기로 지을 수 있느냐. 건폐율, 용적률 범위 내에서만 지을 수 있어요. 건폐율이 대지 면적분의 건축 면적 비율이 건폐율이고, 용적률이 대지 면적분의 연면적 비율을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건폐율과 용적률을 적용하려면 대지가 특정이 돼 있어야 돼. 대지가 어딘지를 특정할 수 있어요. 대지가 특정이 안 됐으면 어디를 기준으로 해서 건폐율, 용적률을 적용할 겁니까? 네? 만약에 건폐율 50%로 짓는다면 대지 면적에서 그 면적의 반에 해당되는 건축 면적을 확보할 수도 이렇게 나가는 건데, 대지를 특정할 수 있어야 건축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대지를 특정할 수 없다라면 건축 기준을 적용할 수가 없잖아요. 적용할 수가 없다고 그래서 건축법을. 그래서 적용 제외되는 건데, 예를 들어 2번에 철도, 궤도에 선로, 부지 안에 있는 다음 시설. 여러분, 철도, 선로, 부지, 궤도에 선로, 부지 안에 있는 걸 전제로 해서 뭐 운전, 보안 시설 뭐 여러 가지 있어요. 이건 나중에 좀 더 상세히 보더라도 철도, 부지 안에 있는 어떤 건축물을 짓는다라고 좀 느낌 잡으시면 돼요. 자, 철도, 선로, 부지. 자, 여기 선로를 그렸어요. 선로 부지야, 이게. 선로 부지야. 급수시설을 한번 그려볼까요? 급수시설을. 물을 공급하는 시설을 여기다 지었어요. 예를 들어서. 선로 부지 안에. 선로 부지 안에. 그러면 이걸 여기 건축 기준을 적용하려면 이 건축물이 들어서는 땅을 특정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건축물이 들어서는 대지를 뭐로 봐야 돼요, 여기서는? 선로? 부지 전체다? 그럼 여기 어떻게 이렇게 특정이 돼 있어요, 이렇게? 경계가 없죠? 선로부지 다가 되잖아. 서울에서 부산까지 선로부지 다? 거기서 건폐를 어떻게 적용할 거예요, 그러면? 적용할 수 있겠어요? 우리 건폐를 20%로 짓는다 칩시다. 그럼 20%라면 얼마나 지어야 되는 거야? 땅이 특정이 안 돼 있잖아. 선로부지 다 연결되는 선로부지니까. 어떻게 할 건데? 그러니까 선로 부지 내에 있는 걸 지금 전제로 한다고. 선로 부지 내에 짓는 거. 예를 들어 철도 역사 같은 경우는 선로 부지 안에 짓는 게 아니죠. 이런 데다 짓죠. 그건 들어서는 땅이 특정이 되잖아. 그거는 상관없지. 철도 역사랑 다르다고 이거는. 여러 가지 뭐 운전 보안 시설, 철도를 뭐 통제하는 시설을 얘기하죠. 아니 거기서 뭐 철도 선로의 위나 아래를 가로지르는 보행 시설. 기차가 가면은 아래로 통과하는 거, 위로 이렇게 통과해서 가는 거 있죠. 다 선로 부지 안에 들어가는 시설이잖아. 대지를 어떻게 특정하는데? 적용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지. 같은 취지의 3번의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 영어로 얘기하면은 톨게이트. 이게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이잖아. 자, 이렇게 그렸어요. 이렇게. 요거. 판교 톨게이트 그랬어. 고속도로. 판교 톨게이트. 이게 분명히 건축물입니다. 이게 건축물이야. 근데 건축물이 들어서면 대지를 특정할 수 없잖아요. 이거 어디 특정이 돼 있어요? 이거 모든 고속도로 내에 다 있는 건데. 저건 어떻게 할 건데, 이거를? 5번에 컨테이너를 이용한 간이 창고. 컨테이너를 이용한 간이 창고인데, 괄호 속에 뭐가 전제되어 있냐면은, 공장 용도로만 사용되는 건축물의 대지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즉 공장 안에 대지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이동이 쉬운 것만 해당한다 이 말이 붙어 있어요. 여러분, 컨테이너를 이용한 간이 창고입니다. 자, 우리 컨테이너 박스가 이제 물건 수송에 쓰이는 그 컨테이너 박스, 그런 컨테이너 박스. 건축법은 진짜 이 그림 그릴 게 참 많아서 귀찮아, 상당히.
내가 가뜩이나 노트 이 필기를 좀 덜 하는 사람인데 건축성이나 막 그래야 돼. 컨테이너 박스로 보입니까? 안 보여? 여기다가 문 만들었어. 창문 만들었어. 이래갖고 쓰는 거. 땅에 정착을 시켜놓고. 지붕과 벽 있네. 지붕과 벽 있네. 건축물이네. 건축물이면 기본적으로 건축이 지으면 된다니까요. 자, 요렇게 해서 만약에 쓰는 용도 많죠, 그죠? 거주용으로 쓰기도 하고 여기서 집 삼아 사는 사람도 있어요. 간단하니까. 또 사무실로 쓰기도 해요. 사무실로 쓰는 경우는 어디서 보셨어요? 전국에 제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사무소로 쓰는 게 해병 전후의 사무실 이런 거 봐. 해병 전 빨갛게 갖다 놓고 그죠? 많이 보이죠? 분양 사무실로 쓰는 경우도 있어. 그죠? 창고로 쓰는 경우도 있고. 기본적으로 이것은 건축법 적용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 되지 않겠어? 되지 않겠어? 아니 되잖아 이거. 된다니까. 돼요 원래. 기본적으로 돼. 아니 지붕과 벽 있잖아. 건축물이잖아. 그리고 여기 땅에 정착해 있잖아. 그럼 여기 땅에 들어서는 대지도 있겠죠. 설로 부지안에 짓는 거 아니잖아. 기본적으로 적용은 돼요. 지금 읽은 건 뭐냐 하면은 원래 적용이 되는데 간이 창고로만 쓴다 이거예요. 간이 창고. 간이 창고로 써도 적용된다고 원래는. 그런데 간이 창고로 쓰되 공장 안에서 쓰면서 어떤 전제가 붙어 있어요? 이동이 쉬운 것만 해당한다. 이 전제가 붙어 있어요. 이동이 쉽다는 얘기는 공장 안에서 쓰면서 창고로 쓰기 위해서 그냥 옮겨갈 수 있게 만든 거. 땅에 정착성 없이. 여기서 예를 들면 물건 채다 저쪽 쫙 가서 쓰고 막 이렇게 하는 거. 이동이 쉬운 거. 정착성이 없잖아. 그러면 그 정착성이 없으니까 이 컨테이너 박스가 들어서는 대지가 특정될 수가 역시 없잖아요. 그걸 전제로 해서 적용 안 된다고. 이게 보통 해병대 사무실로 쓴다. 그 정착이 돼 있죠. 그죠? 이동이 쉬운 게 아니죠, 이게? 그러면 건축법 적용 받는 거예요, 그거는. 주로 이제 신고 대상 가설 건축물에 들어가죠, 나중에 보시면. 그래서 요것도 그전에는 간단하게만 내다가 최근에 어렵게 낼 때는 바로 요 정착성 여부를 갖고 묻는. 예. 컨테이너 박스 달달 외워놔봤자 소용없었지, 역시 그때도. 이동이 쉬운 것만 전제로 해서 이렇게 했으니까. 그래서 자꾸 달달 외워서는 소용없다 그러잖아요. 왜 이유가 이게 이동이 쉽다 그러면 정착성이 없으니까 대지를 특정할 수 없어서라 그랬잖아. 자, 하천법에는 하천구역 내 수문 조작실, 하천구역 내 수문을 조작하는 수문 조작실. 4대강 사업하면서 이제 수중에 보호 만들고 하면 제가 생겨난 거 아니야. 수문 조작실. 말 그대로 그 수문을 조작하는 그 건축물 수문 조작실을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것도 건축물 모양은 있단 말이에요. 이게 벽, 지붕 이런 거 있으니까. 근데 왜 적용을 안 하겠느냐? 하천구역 내기 있고 하천구역이라면 그 수문 조작실이 들어서는 대지를 특정할 수 없잖아요. 전체 하천구역 쭉 이어지는 하천구역이니까. 그래서 5가지가 있습니다만 첫 번째는 1번 같은 경우는 법의 목적이 달라서 문화재보호법, 건축법 법의 목적이 달라서 적용할 수 없어서고 나머지는 다 선로 부지 안에 있든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이든 하천구역 내 수문 조작실이 됐든 이동이 쉬운 컨테이너형 간이 창고가 됐든 대지를 특정할 수 없어서 적용을 할 수 없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 논리로. 당장 외우는 게 편할지 몰라도요. 이해를 하시는 게 나중엔 더 굳건하게 돼요. 굳건하게. 자, 요건 제가 좀 신경을 썼고 자, 우리 대지는 1필지가 1대지를 구성한다 그랬는데 아까 2가지 있잖아요. 반가로 2번, 반가로 3번. 예, 반가로 2번이라면 2 이상 필지 전체를 하나의 대지로 볼 수 있는 경우 반가로 3번이면 일부를 1대지로 볼 수 있는 경우 구별하시기만 하면 돼. 왜 그런지 이것도 생각해보면 이거 쉬워. 여러 가지 구별만 하시면 되는데 여러 가지 많죠. 그죠? 나중에 이거는 내용이니까 용어는 아니니까 이거 나중에 한다고. 그래서 쉬워 나중에. 자, 우리 공작물 들어갑니다. 이것도 공작물이 인공적으로 만든 시설물을 다 공작물이라고 하는데 이 공작물 중에서 아까 배웠던 건축물 요건을 갖추게 되면 그것을 건축물이라고 해요. 그럼 여기 공작물은 건축물이 아닌 나머지를 얘기하는 건데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인공적으로 만든 시설물 중에서 건축물이 아닌 것을 공작물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어떤 것들이 연상이 되나요? 공작물의 예로서
어떤 것들이 있나? 여러분들 뭐 하여튼 온통 다 보면 다 우리 공법이랑 다 관련돼 있다니까. 예. 지금 여긴 건축물에 들어와 계시고 집에 가셔도 건축물이고 어디 상가 쇼핑 가도 건축물이고 그럼 건축물이 아닌 공작물이 있다라면 거리에서 우리 가다가 보는 거. 예? 예? 뭐라고요? 대피소. 단순 공작물이 하기에는 아니에요. 그 대피소는. 거기 가면 그 벽 있고 그 지붕 있고 지하이지만 있잖아요. 그럼 건축물을 봐야지. 빌딩 앞에 이렇게 뭐 말동상 말동상 이런 거 공작물이겠네. 예? 공작물이겠네. 화단 예? 나무만 심어놓고 화단. 아, 나무 심어놓고 이거 그게 거기 그 땅에 나무를 심어놨어요. 나무는 인공적으로 제작을 했나요? 지가 알아서 그냥 자라는 거죠? 그건 공작물이 아니야. 인공적으로 만든 시설물. 아유, 이걸로 시간 보내기 뭐하고. 자, 가다가 우리 크리스마스 되면 좀 있으면 이제 크리스마스 되잖아요. 그러면 성탄 트리? 예? 만드는 거? 그 공작물이겠지. 인공적으로 착 만드는데 건축물은 아니죠?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다라고는 볼 수 없잖아. 예. 크리스마스 트리 같은 거 거기 예를 들어 여기 시 광장에 그걸 세워놨다. 그러면 그 공작물이지. 예. 또 시계탑. 그렇죠. 시계탑이 설치되는 공작물이야. 그런 게. 기념탑. 인천으로 가면 인천에 인천 상륙작전 메가더 기념탑 있죠? 서울에 가면 4.19 기념탑 이런 거 있죠? 그게 다 공작물이야, 공작물. 그럼 이런 공작물에는 기본적으로 건축이 적용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 왜 안 돼요? 건축물 아니니까. 기본적으로 건축법은 건축물을 통제하는 법이라니까요. 그래서 건축물에는 적용이 되는데 이 적용되는 거 건축물을 건축한다면 원칙이 허가, 예외적으로 가벼운 건축이 신고 이런 구조가 돼 있어요. 이제 대수선할 때도 원칙 허가 신고 여기도 원칙 허가 신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건축물을 전제로 해서. 근데 공작물은 건축물이 아닌 걸 전제로 하기도 아니고 공작물 사람이 만든 인공시설물 작고 크기 다 있는데 여기 왜 건축법을 통제합니까?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닌데. 근데 공작물 중에서 크다 작다 그 느낌만 잡아봐요. 큰 공작물에 건축법을 예외적으로 적용한다면 큰 공작물에 적용할 필요가 있을까요? 작은 공작물에 적용할 필요가 있을까요? 왜 큰 거에는 적용할 필요가 있어요? 건축물도 아닌데. 자, 크니까 사람이 위험할 수 있잖아요. 우리 건축물에 대해서 통제하는 것도 안전을 위해서라고 했죠? 공작물은 건축물이 아니지만 만약에 전혀 통제 없이 그냥 자유롭게 건축에다 전혀 제한을 안 뒀다. 기념탑이 쭉 크게 설치되어 있는데 대충 지었어. 대충 무너지면 지나가는 사람 안 다칩니까? 그래서 공작물은 예외적으로 큰 공작물에 대해서 나중에 보시면은 신고밖에 없어. 신고밖에. 허가는 아예 없어요. 일반 건축물을 건축할 때는 허가가 원칙이고 가벼운 게 신고인데 공작물은 건축물이 아니기 때문에 작은 것은 아예 통제할 필요가 없고 큰 공작물이라 하더라도 최대가 신고밖에 없어요. 어떤 게? 큰 게. 방가로 1번에 대지를 조성하기 위한 옹벽, 굴뚝, 광고탑, 고가수조 등 다음의 공작물을 축조한다, 짓는다, 축조할 때 그것도 괄호 속에 건축물과 분리하여 짓는 걸 전제로 한다. 그래서 만약에 이 공작물은요 건축물과 분리하지 않고 같이 지었다면 아까 딸린 시설물이 되는 거예요. 딸린 시설물. 아까 담장이나 굴뚝 같은 거. 건축물과 함께 지으면 딸린 시설물에서 건축물 자체에 포함이 되고 여기는 분리해서 따로 짓는 거. 건축물이 아니어야 되기 때문에. 건축물과 분리해서 이 다음에 공작물을 분리하여 축조하려는 자는 시장어조구청장에 신고하라. 신고 대상밖에 없어요. 근데 신고 대상이 되는 게 쭉 다음에 나와 있습니다만 이걸 구별하셔야 되는데 박스에 이것이 큰 공작물이다. 이 느낌으로 보셔야 돼요. 지금은 안 봐 이거를. 근데 나중에 되게 숫자 많이 나오죠. 그죠?
제가 기억할 수 있게끔 아주 재밌게 해드리니까 그건 걱정하지 말고 일단 그 느낌만 큰 공작물이 그래봤자 신고밖에 없다. 신고밖에 없다. 저는 두음자를 따도 멋있게 딴다니까 아주 기억하기 좋게 걱정하지 말고 4번에 설비 나오잖아요. 설비에도 적용이 됩니다. 됐어요. 이게 대상물에 대한 얘기야. 그럼 대상행위 보겠습니다. 대상행위. 자, 이제 대상으로서 건축. 입문 단계지만 건축에 대해서는 기본 틀을 잡아야 되겠지, 건축. 자, 우리 건축 속에는 5가지가 다시 존재합니다. 5가지가 존재해요. 건축이라는 것이 5가지를 얘기합니다. 신축, 증축, 에이. 이 5가지를 건축이라고 하는데 구별할 수 있어야 돼. 오늘 80% 선 정도에서 할 겁니다. 너무 세분한 것보다도. 자, 일단 말을 분석해 보시면요. 짓는다. 앞에 신이 붙어 있어. 새로 짓는다. 이거는 증가시켜 짓는다. 늘려 짓는다는 게 증축이잖아. 일단 이 둘을 먼저 구별을 하세요. 개축과 재축은 이게 개축이 고칠 개자, 제자가 다시 제자를 쓰는데 이 개축과 재축은 예전에 신축에 있다가 떨어져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 둘을 먼저 구별하실 거예요. 이건 옮기는 게 이전이고요. 말 그대로 해석하시는데 그럼 일단 둘을 구별하신다면 새로 이 그림으로 표현하면 신축이라는 것은 빈 땅, 기존호출이 없는 땅, 기존호출이 없는 땅에 건축물이 들어섰네. 이게 신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림으로 딱 표현하면 이겁니다. 증축이라면 기존호출이 있는 땅을 전제로 해요. 기존호출 있는 땅을 전제로 해서 여기다가 추가적으로 더 늘려 짓는 부분이 제가 그림상으로 건축 면적이나 연면적, 높이든 뭐든 아무거나 기존호출 있는 상태에서 증가가 되면 다 증축이라. 그러면 신축과 증축의 기본 차이라는 것은 건축물이 없는 땅에 짓느냐, 있는 땅에 짓느냐. 여기서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기존호출 없는 땅에 짓는다? 신축. 새로 지으니까. 기존호출 있는 상태에서 짓는다? 증축. 정말 다 그 차이야. 철거나 멸실. 사람이 철거한 거, 철거했다라고 합니다. 멸실은 없어진 상태, 멸실된 상태를 얘기하기 때문에 사람이 인위적으로 한 게 아니고 자연재해를 만나서 멸실된 상태를 얘기해요. 철거나 멸실. 자, 신축이 제가 기존호출이 없는 땅에 새로 짓는 게 신축이라고 했는데 이 기존호출이 없는 땅이라는 개념 속에는 그곳에 처음부터 건축물이 없었던 경우만을 얘기할까요? 처음부터 없었던 경우 외에 기존 건축이 있다가 철거나 멸실돼서 없어진 경우도 요 속에 포함이 될까요? 없어진 경우도 포함이 된다. 아니다. 여긴 된다. 뭐가 맞아요? 여긴 얘기하는데 요쪽 파트만 지금 얘기가 안 나왔어요. 여기는 아무 생각 없이 듣고 있는 거예요, 이쪽은? 생각해야 돼. 포함된다, 안 된다? 여기서도 다시 갈라지네. 또 일체성이 또 여기 좋지. 자, 기존호출이 있는 상태예요. 있는 상태에서 다 짓는 게 증축이라 그랬잖아. 없어, 깨끗해. 당연히 여기 신축 개념이 들어가죠. 그런데 기존호출이 있었는데 철거나 멸실되면 없어졌다는 얘기죠? 없어졌어요. 여기랑 같아요? 달라요. 그러면 철거 멸실을 건축이 없는 땅 속에는 철거 멸실이 포함된다. 없어졌잖아. 아예 지워버려야만 확실히 들을까요? 없어졌죠? 이 둘을 구별한다니까? 이건 기존호출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더 짓는 부분이 증축이라서 요거는 기존호출이 없어진 상태에서 다르기 때문에 처음부터 없었던 경우뿐만 아니고 기존호출이 있다가 없어진 경우도 당연히 포함이 돼요. 없어졌잖아. 당연히 철거멸실을 포함한다고 보셔야 돼요.
만약에 철거멸실을 포함 안 한다면 신축 개념이 될 만한 게 거의 없을 거야. 아니 역사 이래로 지금까지 건축물 한 번도 들어선 문제 없는 땅 찾기가 쉽겠어요? 그거? 응? 지리산의 높은 봉우리에도 아마 건축물은 들어섰을걸요? 6.25 때 거기 공기들 들어가서 있었잖아, 그거. 그 사람들이 건물 지었으면. 건물이 뭐 대규모가 뭐 막 나무 가지고서 해도 뭐 건물 지붕과 기둥이 있으니 그러고 없어졌겠지, 지금은. 순수하게 한 번도 안 지은 땅. 어디 있겠어요? 빈지? 비무장. 비무장지대? 지금 와서는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조선시대 때 없었냐고, 고려시대 때 없었냐고, 거기 비무장지대, 철원 쪽에 많이 들어가 있는데, 그 한때 궁예가 도읍으로 삼았던데요, 거기가. 지금도 궁예 도읍으로 삼았던 그 성이 비무장 내에 있어요. 비무장 하여튼. 아주 항상 수업을 참 재밌게 만들어주시는 분이 한 분이라 나중에 조금 더 그런 화력이 지속이 되면은 제가 나중에 밥 한 번 사야 돼. 자, 없는 땅 속에는 철거물질을 포함한다. 여기는 헷갈리면 안 돼. 지금 요걸 했는데요. 자, 우리가 개축, 재축 개념을 할 때 기존호출이 있었는데 요거는 사람이 철거하고 요거는 자연적으로 멸실된 상태를 전제로 합니다. 아니 철거멸실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했는데 왜 여기서 개축, 재축이 옛날에 여기 있다 떨어져 나온 거라니까. 떨어져 나왔고 개축과 재축 개념이 별도로 해당되면은 그거는 개축, 재축이고 여기에 관련돼 있지만 개축, 재축이 아니다 하는 게 신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축 속에도 철거멸실은 포함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기존호출이 있다가 철거나 멸실이 되는데 철거나 멸실에서 없어진 상태에서 새 건물을 짓는데 없애버리고 새 건물 짓는데 둘 다 공통점은 조금 세밀하게는 차이가 납니다만 기본적인 공통점이라면은 새 건물이 종전 범위 내에서 짓는다는 게 둘의 기본적인 공통점이에요. 약간 차이 나는 건 좀 이따 제가 말씀드리고 이게 공통점이에요. 그러면 일단 요거부터 잘 구별하시라고. 요거부터 사람이 철거하는 거니까 사람이 철거하는 거 이건 자연재해로 멸실된 상태를 얘기하고 그러면 개자가 고칠 개자고 이건 다시 제자에 불과해요. 고치다 사람이 고치는 거지 누가 고치는 겁니까? 지나가던 들고양이가 와서 이걸 고쳐주는 건 없잖아. 예를 들어서 사람이 고치는 거라고 인위적.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철거하는 것은 인위적인 개랑 연결된다 보시면 되고 멸실은 다시 제자랑 연결돼. 이건 다시의 뜻밖에 없어. 물론 사람이 고치겠지만 그냥 다시의 의미밖에 없다고. 그래서 요렇게 쓴 거예요. 좀 더 인위적인 요소인 고칠 개 요거는 철거랑 연결되고 다시에 불과한 것은 멸실과 연결되는 비인위적인. 그러고 나서 종전범위 내에서 짓는다. 그럼 예를 들어서 3층짜리 건물이 있었는데 이 3층짜리 건물을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4층을 지었다. 뭐가 됩니까? 증축이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3층짜리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제가 철거멸실을 써야지 이걸 생각하든지 이걸 생각해야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4층을 지었다 그러면 층수가 올라갔지? 층수가 증가됐으니까 증축이 된다고. 자, 이번에 3층짜리 건물이 있는데 이거를 사람이 철거했어. 철거해서 싹 없애버렸어. 아직 묻질 않았어요. 이거 참. 제가 지금 아까처럼 물으려고 해서 3층. 자, 원래 그거 안 물으려고 했는데 이미 대답 나왔으니까 저분이 좀 뻘쭘할까봐 3층짜리 건물이 있어서 철거하고 2층으로 지었어요. 그러면 3층짜리 건물을 철거하고 2층 건축물을 새로 지었어요. 뭐가 됩니까? 개축이라고. 철거하고 나서 3층짜리인데 철거하고 나서 2층짜리를 지었으면 종전 3층 범위 내에서 지은 거죠? 그게 개축이라고. 3층짜리 건물을 철거하고 4층 건축물로 새로 지었다면 뭐가 돼요? 그게 신축이 되는 거라고. 원래 그걸 물으려고 했어요. 근데 먼저 이걸 답하셔갖고 그래가지고 수정을 한 거야. 여러분, 자, 봐봐. 아니, 이게 좀 뭐가 웃기다.
이 건축이 없는 땅이라는 신축의 개념 속에는 당연히 철거 멸실을 포함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철거 멸실은 여기서도 다룬단 말이에요. 개축, 재축에서. 그 대신 여기는 특징이 뭐예요? 철거나 멸실되고 나서 새 건물이 종전범위 내에서 짓는 게 개축, 재축의 특징이고,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지 않으면 신축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제가 보세요. 아까 제가 3층짜리 건물을 그대로 있는 산에서 4층으로 올렸다 하는 것은 증축이 된다고 했는데 3층짜리 건물을 철거하고 4층으로 지었다면 종전범위를 넘어서죠? 그러니까 그게 신축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3층짜리인데 2층으로 지었다면 그거는 이제 개축이 되는 거고, 만약에 3층짜리 건물을 멸실된 상태에서 2층짜리로 지었다 그러면 재축이 되는 거고, 그걸 5층으로 지었다면 신축이 되는 거고, 이런 개념이 되는 거예요. 이 기본적인 것만 알아두세요. 여기도 철거해서 전부 철거인데 뭐 일부 철거도 그런 거 가지 지금 하면 안 돼. 이 정도만. 이전은 말 그대로 이전, 옮기는 게 이전이에요. 옮기는 게 이전이에요. 자, 기존 건축이 있는데 요걸 그대로 옮겼어. 그대로. 그림이 같아 보이죠? 똑같아 보이죠, 그림이? 똑같이 그렸어, 제가 지금. 제가 복사할 수도 없고 그냥 똑같이 그린 거야. 자, 이게 이전 개념이에요. 이전이에요. 완전히 다르잖아요, 여기랑. 기존 건축이 있는데 없애버려야 신축이 되든지 말든지 하지, 있다니까요. 그대로 있어요. 그렇다고 이런 것처럼 늘어난 것도 아니에요. 그대로 옮겼다니까. 그대로 옮겼어요. 그렇다고 지금 철거 멸실한 것도 아니잖아요. 있는 상태라니까. 어느 곳에도 해당이 안 되잖아요. 이거는. 이게 이전이라고. 자, 이전을 위해서는 그림상으로 이렇게 나타나면 되는데, 두 가지 요건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이전의 개념도 여러 번 나오거든요. 사실 이 건축에 속하는 개념이 제일 용어 중에서는 제일 많이 나온 용어예요, 이게. 문제에서는. 그럼 이전의 두 가지 요소가 뭐냐? 첫 번째가 제가 그대로 그렸다 했잖아, 그대로. 아까 배웠던 이곳의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지 않고 이런 표현을 씁니다.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면 안 돼. 어느 것 하나도 해체하면 안 돼. 그대로. 그러니까 철거나 늘고 이런 게 아니야, 지금. 이게 첫 번째 요건이고, 또 하나 요건은 어디에서 옮겼느냐? 그림상 같은 대지에서 옮겼다, 이렇게 그려놓은 거죠. 옆에 있는 인접한 대지로 왔다 그러면 안 돼. 인접한 대지로 간다 그러면은, 이 땅으로 만약에 간다면 이 땅 건축으로 없는 땅으로 요게 갔다 그러면 신축이 되고, 옆에 땅에 이미 건축물이 있는데 그쪽으로 옮겨갔다면 중축이 된다고, 개념상. 이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전이 되기 위해서는 주거조를 해체하지 않고 그대로. 두 번째 요건은 어디에서? 같은 대지에서. 위치만 바꾸는 거를 이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꼭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항상 이렇게 강의를 하면은 다른 건 알겠는데 어떻게 주거조를 해체하지 않고 옮깁니까? 라는 질문을 꼭 해요. 쉬워. 그냥 옮기면 돼. 뭘 해체를 해. 쉬워. 왜 상상이 안 돼, 이게? 자, 아까 쉽게 컨테이너 박스에 이용한 건축물. 주거로 쓰고 있어요. 그냥 들어 옮기면 돼. 뭐 옮기기 힘들면 포크는 가지고 쓰든지, 강호동 같은 사람이 있으면 양기퉁에서 네 사람 잡고 그냥 옮기든지. 이전이죠? 해체하지 않지? 공업화 주택이라고 아세요? 공업화 주택. 우리가 이제 건축부에 나오지만 시험과 관련 없어요. 안 배워, 그래서. 조립식 주택. 들어보셨어요? 네. 그게 공업화 주택이에요. 조립주택 간단하죠? 다 와서 조립하면 끝이지? 그대로 옮기면 되겠네, 그거. 한옥도 옮겨, 한옥도. 그 기술은 내가 몰라. 근데 옮기는 거 봤어, 그대로. 해체하지 않고 한옥 그대로 옮겨. 기술이, 우주에 싸우려는 시대인데. 돼요. 의심하지 말아요. 의심은 병이 됩니다. 자, 그거만 보세요. 자, 우리 건축이란. 자, 우리 신축 개념 보세요. 신축 1번에. 신축이란 건축이 없는 대지를 전제로 하잖아. 건축이 없는 대지. 그런데 이 없는 대지 속에는 가로 속에 기존 건축이 철거, 멸실된 대지를 포함한다잖아. 지금 그 정도면. 여기에 새로 건축물을 짓는 것, 제가 이것까지만 얘기했어요. 제가 80% 선에서 한다 했잖아. 그럼 이번에 증축이란
기존 건축에 있는 대지가 전제가 돼요. 있는 대지에서 건축의 건축 면적이 됐든 연면적이 됐든 층수 또는 높이니까 아무거나 늘어나면 다 증축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거나. 자, 우리 개축이란 기존 건축의 전부나 일부를 철거, 이렇게 철거랑 연결된다고요. 일부 철거는 제가 나중에 해드리고 철거하고 그 대지의 종전과 같은 규모 범위에서 건축을 다시 짓는 거. 철거하고 나서 종전과 같은 규모 내에서 짓는 게 개축이야. 그럼 철거하고 짓 때 종전부를 넘어섰다 그러면 신축이 된다 그랬잖아요. 재축이란 건축이 천재비나 지변이나 그 밖에 제로 멸실을 전제로 죠. 멸실된 경우 그 대지 안에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 짓는 것을 얘기한다. 1, 2번 요건을 다 채웠을 때 재축이 됩니다. 여기에 해당되지 않으면 신축이 된다는 얘기인데 1번이 연면적 합계는 정정규모 이하, 연면적은 무조건 정정규모 이하 이 요건 갖춰야 되면서 2번에 이거 좀 깊게 들어가는 건데 동수 그 건축물의 하나의 대지에 몇 동이 있다는 거 동해수, 동수나 층수나 높이가 다음에 어느 하나.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과 동그라미 2번의 기억, 니은 둘 중에 하나 요건을 다 갖췄을 때 재축이 된다는 건데 동그라미 기억번은 동수, 층수, 높이가 모두 정정규모 이하이고 이게 전통적인 재축이에요. 그러면 연면적도 정정규모 이하이면서 동수, 층수, 높이까지 다 정정규모 이하죠? 그런데 니은번은 이게 이제 2016년에 개정돼서 들어간 거 아닙니까? 동수, 충수, 높이 중에 어느 것 하나만 정정규모를 초과하는 경우 그게 법령에 적합한 걸 전제로 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조금 깊게 들어갔지만 재축이 되기 위해서 제가 종멸실과 종전범위 내라고 대충 얘기했지만 약간 차이는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연면적이 건축의 각 층마다 있는 바닥 면적을 합치는 게 연면적이다. 뒤에 나오는 개념이에요. 그것도. 각 층의 바닥 면적 합친 게 연면적인데 이 연면적은 제일 돈이랑 관련된 게 연면적이에요. 연면적을 많이 확보하면 확보할수록 그 토지 이용도가 올라가서 가격이랑 더 직결되거든요. 그 중요한 연면적 합계는 정정규모를 절대 넘어서면 안 돼. 이거는 고정이고 연면적 외에 동수, 충수, 높이가 다 정규모 이하면 당연히 재축. 동수, 충수, 높이 중에 어느 것 하나만, 둘도 아니에요. 어느 것 하나만. 연면적은 그대로면서 동수, 충수, 높이 중에 어느 것 하나만 정규모를 초과하도록 거기까지는 개축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둘도 안 돼. 하나만 초과하더라도. 넘어서는 게 신축이 되고요. 2점 보세요. 건축의 주요 구조를 해체하지 않고 그대로 같은 대지를 전제로 같은 대지에 위치만 다른 위치로 바꾸는 걸 이전이라고 합니다. 자, 됐어요. 그러면 자, 우리 대수선은 역시 나중에 할 때 해야 돼요. 아까 주로 주요 구조로 손대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 대수선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3번의 용도 변경에 용도 변경 참 이것도 할 날은 또 내용 엄청 많지 이거. 그러나 이것도 할만해요. 우리 건축물의 주용도를 소용도 말고 주용도를 29가지 주용도로 나누고 있어요. 그 29가지 주용도가 분류되어 있는 것이 289쪽에 그 맨 위에 있는 표라고요. 건축의 용도는 다음과 같이 29가지 주용도로 구분한다. 1번의 단독주택, 자 보세요. 289쪽에 박스 1번 단독주택 시작 1, 2, 3, 4, 5, 6, 28번까지. 근데 28번에 0이 정하는 시설에서 28번에 0에서는 두 가지 시설을 정해놨기 때문에 합이 29가지 주용도가 되는 거라고 이게. 여러분 지적법이나 그 공시법이나 그쪽에서 그 건축 땅의 용도는 지목은 28가지로만 나눠지죠? 그거 세밀하게 하죠? 그거 세밀하게 하잖아. 공법은 양이 많아서 건축물의 주용도는 이렇게 건축법에 나와 있는데 그보다 훨씬 양이 많은데 이걸 세밀하게 할 수가 없어요. 세밀하게 하다 보면 공부가 언제 끝날지도 몰라. 보세요. 29개 용도가 쭉 이렇게 돼 있어요. 넘겨보세요. 신날 거야. 295쪽까지. 나중에 합니다. 나중에 하는데 나중에 할 때도 이거를 세밀하게 봐서는 큰일 나고 언제 합니까? 주용도 이름 있죠? 주용도 이름 보시면서 느낌 잡아서 그냥 보시면 돼. 이런 시설은 여기 들어갈 것이다. 그런데 헷갈리기 쉬운 건 몇 가지 따로따로 정리하는 게 공부 요령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또 전혀 안 하면 지금 이 용도가 이걸 전혀 안 하게 되면 나중에 주택 뽑을 때 또 걸리나? 아, 진짜 아주 공법은 피곤해. 그래서 이거를 제가 어느 정도 수준에서 처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조금 수준을 높여 이렇게 한다 그러면 막 공법 안 듣겠다 그런다니까. 착착착착 이렇게 싸면서 나가야 되는데, 자, 간단하게 지금은 우리 29가지 주용도가, 자, 기본 틀만 크게 주택과 주택 아닌 시설로 나눌 수가 있어요. 주택과 주택 아닌 시설인데, 우리 주택 중에서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이 종류만 할 거예요. 그냥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나눠집니다. 주택의 종류가 단독과 공동으로. 여러분, 이게 이제 구조에 따라 이렇게 구조가 달라서 그래요. 예를 들어 하나의 건물이 있는데, 이 하나의 건물이 있는데 구분 소유가 안 되는, 이 나눠진 부분을 일부를 소유할 수 있는 게 구분 소유라고 하잖아요. 이 구분 소유가 안 되는 것이 그 구조가 단독주택이에요. 그럼 공동주택은 구분 소유가 된다는 거야. 구분된 건축에 각각의 소유자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구조가 다른 게 단독공동입니다. 단독주택 속에는 단독주택이 있고, 그냥 단독주택이 있고, 다중주택이 있고, 주택은 생략할게요. 다가구, 공관, 요 네 가지가 단독주택의 종류에 들어갑니다. 공동주택이라면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요 네 가지를 공동주택의 종류로 보고 있어요. 이게 29가지 중에 하나, 이게 두 번째, 1번, 2번, 이게 두 가지인데, 지금 주택에서는 다른 건축의 용도보다도 주택을 많이 쓰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단독주택의 종류가 뭐가 있다, 공동의 종류가 뭐가 있다, 이 내용도 다음에 말씀드리더라도 이것만 간단하게 일단, 주택이 아닌 시설이라면 근린생활시설과 이 근린생활시설, 줄여서 근생이 이게 1종과 2종으로 나눠지거든요. 그리고 근린생활시설이 아닌 기타 전문시설. 그래서 이것이 이제 하나, 둘, 셋, 넷, 25가지가 있어요. 이게 이제 기타 전문화된 시설이. 자, 요렇게만 살짝 분류를 해드립니다. 먼저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25에서 29가지인데, 주택에서는 요 종류 좀 살짝 보시자 그랬어요. 단독주택.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냥 단독주택. 알죠? 설명 안 해도 다중주택이다. 많을 따자 무리 중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다중도 단독에 들어가는데 주로 하숙집 같은 거 연상하시면 돼요. 하숙집에 들어가서 하숙생들이 들어가서 자기 사는 곳을 구분 소유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하숙집 아줌마수 혼자 소유하는데 돈만 내고 들어가서 살 뿐이잖아. 하숙집 다중이에요. 다가구. 여러 가구가 모여 사는 곳이 다가구예요. 공관은 관사, 공적인 관사니까 당연히 단독주택이 있을 수밖에 없고, 여기 시장님이고 관사 혼자 쓰지 뭐 거기 누구랑 같이 들어가서 쓰는 거예요. 그죠? 여기 시장님은 뭐 인천시장님이랑 같이 공동주택에 들어가 쓰는 것도 아니고 당연히 단독에 들어간다고. 요게 좀 헷갈리려면 요거 좀 헷갈릴 수 있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아파트, 나중에 개념 정확하게 하겠지만 아파트가 공동이라는 건 당연히 아시고, 연립 아시죠? 다세대, 여러 세대가 모여 사는 거 아시죠? 기숙사도 공동에 들어가는데 기숙사도 이제 구분 소유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있어. 달라. 그런데 요거랑 요게 좀 헷갈릴 수 있어요. 헷갈리기 쉬운 것만 딱 정리하면 되는 거지 뭐. 이것도 나 참 외우는 거 그렇진 않네. 내가 지금까지 들었던 것 중에 막 외우고 있어서 가봤더니 이거 어떻게 보면 단다다공, 연다기 공동주택. 용해. 예? 외울 필요가 없는 것들이에요. 여기서도 낸다름 예를 들어서 요거를 요새는 그렇게도 안 내죠. 그런데 기초 초기에 우리 낼 때도 다음 좀 공동주택이 아닌 것은 다가구를 집어넣어서 찾기 아주 초기에. 너무 단순한 문제지. 왜? 다가구는 여러 가구가 모여 사니까 공동으로 착각하기 쉽기 때문에 이거만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안에 아파트 연립 다세대 여러 세대가 모여 사는 이런 곳이 공동이라는 것은 공법 안 배운 사람도 안다고 상식적으로. 여러분 이거 배우기 전에 몰랐어요? 공동인지?
본인 지식을 너무 비하하지 말고, 아, 당연히 알지. 아파트가 공동이라는 걸 이거 들어야 하냐고. 그죠? 알았죠? 네. 아니, 단독인 줄 알았어요, 아파트가? 아니지. 요게 헷갈리기 쉽다는 거야. 요거는 안 배우면 헷갈리는 거지. 여러 가구가 모여 살아요. 비슷하잖아. 여긴 여러 세대가 모여 살아. 여긴 여러 가구가 모여 살아. 그런데 이건 단독이에요. 단독이라면 그 다가구 주택에 모여 사는 각 세대, 거기서 그걸 세대라는 표현을 해. 내용 중에서는 각 세대가 자기가 살고 있는 물건, 살고 있는 곳을 소유할 수 없다는 거예요. 구조가 단독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거 통째로 한 사람이 소유하고 있으면서 세를 주는 곳에 불과하지. 여기도 세는 줄 수 있지만 여기 소유가 가능하다니까. 여기는 세밖에 줄 수 없는 거예요. 예. 그럼 뭐가 비슷하게 생겼는데 뭐가 다가구인지 다세대인지를 띄어봐야 아는 거예요. 건축물 대상을 띄어봐야 거기 용도가 표시되어 있으니까. 근데 만약에 여기로 표시가 됐다 그러면 구분 소유가 안 돼. 이거는 단독에 속하기 때문에. 그래서 요것만 딱 주의하시면 끝이에요. 여기서 일단 가장 기본적인 종류 중에서는 다른 거 기억하는 게 아니고 그 가구 아니지만 장롱 소파 같은 가구로 생각하시면 헷갈리지 않아요. 절대 저는 그래서 헷갈리지 않아요. 안 그러면 헷갈릴 수 있는데 단독에도 한 가구만 두고 사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 가구 아니지만 장롱 소파 같은 가구로 생각한다면 단독에도 여러 가구가 있다. 다가구는 단독이다. 별로 반응이 안 좋네. 이거는 알아서 하시고. 자, 주택에서 근린생활시설 아닌 거. 말 그대로 이 말은요, 시설 중에서 생활시설이에요. 생활시설. 우리 생활에 필요한 시설이야. 그것도 생활시설인데 앞에 근린이 붙어 있잖아. 우리 근린이라는 건 앞에서 한번 근린지역 할 때 말을 제가 설명했었죠? 가까울 건자 이웃 일자. 가까이 이웃하고 있는 생활에 필요한 시설. 생활에 필요한 시설인데 가까이 이웃하고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근린생활시설. 기타 전문시설은 이 용어는 없어요. 25개로 나눠지기 때문에. 요거랑 대비해서 써놓은 거라고. 그럼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이웃하고 있는 생활에 필요한 간단한 시설이고 그렇지 않은 나머지를 제가 전문화된 시설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걸 25가지로 나눠지는 겁니다. 이런 식의 느낌이에요. 생활시설이 1종, 2종으로 둘로 나눠져요. 1종은 우리 생활에 좀 더 필요한, 2종이면 생활에 덜 필요한 이 느낌으로 보시면 충분해. 나머지는 이름도 지금 안 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개인 의원들이 있어. 의원들이 이비인후과 의원, 뭐 치과, 내과 이런 의원들 있잖아.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생활시설이에요? 아니에요? 쉽게 볼 수 있지. 아, 여러분들 예를 들어 이비인후과 가려고 막 한참 막 뭐 어디 서울 가야 보이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도 이 시에서도 막 중심부나 가야 보이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게? 동네에도 다 있잖아. 이 동네에 있는 이 간단한 시설이 근린생활시설 느낌이라고. 왜 옆에 붙어있는 생활에 필요한 시설이니까. 아프면 당장 달려가야 되잖아. 작죠? 그러면 각 의원들은 1종일까 2종일까? 우리 생활에 더 필요할까 덜 필요할까? 1종 군생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병원급들이 되면 동네마다 쉽게 있는 게 아니죠? 그러면 군생이 아니고 이게 전문시설이라고. 전문시설 중에 나중에 의료시설이라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차이가 나잖아. 느낌만 일단 대충 잡아봅시다. 나중에도 느낌 사. 우리 동네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게 생활시설이지. 이것도 근린생활시설. 그 중에서 더 생활에 필요한 게 1종. 아프면 당연히 취미로 가는 게 아니잖아. 1종. 좀 취미랑 관련된 시설이면 2종. 이런 느낌으로. 예를 들어 노래연습장이다 그러면 노래연습장. 병원은 아까 전문시설에 들어간다 그랬죠? 아, 동물병원 어때? 동물병원. 동물병원이 동물치료하는 요새 뭐 자꾸 늘어나잖아. 우리 동물병원은 병원이니까 혹시 의료시설에 들어갈 것 같아요? 아니면은 근린생활시설에 들어갈 것 같아요? 근린생활시설이지. 말이 병원이지 뭐 우리 생각하는 사람 치료하는 병원처럼 큰 거 아니잖아. 1종일까요? 2종일까?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하다고 봐요? 아니면 덜 필요하다고 봐요? 옆에 있는 시설인데. 1종이에요? 2종이에요? 애견 생각하지 말고 객관적으로 보시면 돼. 2종이지. 취미랑 관련돼 있지. 아, 개 아프다고 꼭 뭐 병원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잖아.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돼. 취미랑 관련돼 있잖아. 동물병원. 노래연습장 어디 들어가? 노래연습장. 2종. 노래 안 한다고 뭐 입에 가시가 돋고
힘들고 그런 거 아니죠? 가끔가다 하면 괜찮죠. 그런 느낌으로. 그렇다고 이게 무슨 전문 시설이고 흔하게 있는 노래 연습장이 규모도 작고 한데, 예. 동네 슈퍼 어디 들어가? 동네 슈퍼. 일정원생이겠지. 백화점 이런 건 전문 시설이 판매 시설이 들어갈 것이고. 어렵지 않죠? 이것도 지금은 이렇게 살짝 이거만. 그래서 1, 2번에 제가 1번에 그 단독주택 나오는 거 나중에 내용까지 다 할 거예요. 1번 단독주택에 뭐가 있어요? 그 아래 나오잖아. 4가지. 단독, 다중, 다가구, 공간. 다가구 주의하십시오. 공동주택 속에 아파트, 연립, 다세대, 기숙사. 그 정도만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3번, 4번이 1종건축, 4번이 2종건축이고 나머지 전문시설 쫙 나오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이름 나왔을 때 이름대로 파악하실 거예요. 끝. 그리고 10분 쉬세요.